오늘로써 벌써 주역의 궤도 39번째 이 건궤입니다. 건궤. 수산건. 그래서 위에 감궤가 있어서 이 감궤는 물을 의미하죠. 곤란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간궤는 산을 의미하죠.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멈출 지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수산의 이미지가 백두산 같이 이렇게 아주 산이 있는데 그 위에 물이 있는 것과 같은 이 천지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높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뒤로는 높은 산이 있고, 여기 이제 사람이 가는데 이 앞은 이제 냇가리 큰 넘지 못하는 강물이 있어서 뒤로도 어렵고, 여기서 멈추니까 그 뒤로도 어렵고 앞으로 건너자니 큰 물이 있어서 곤란한, 그러니까 그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퀘그마이어 하나의 그런 곤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이미지라는 거, 이런 것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전부 이 왕이라는 거는 전진이거든요. 이 전진인데, 이 전진이라는 말들의 전부 건자가 이 어렵다는, 이 아주 그 전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역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조건 역사에서 그 앞서가는 스트레이트로 전진하는 이 전진파들이 이 역사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인간을 망친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인간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그 이상이라는 게 전진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다. 이 건궤는 상당히 곤란함을 나타내는, 인간의 상황에서 곤란함을 나타내는 괴이지만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진정한 전진을 이룩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역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 여기 기륭 판단이 제일 끝에 여기 있습니다만, 딴 데는 별로 기륭 판단도 없고, 난국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그 건이라는 게 이게 우리말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이죠. 우리 보캐브러리 없는 글자입니다. 건각 그러면 절름발이가 되고, 건건 고생하는 모양, 건둔 운수가 막힘, 이런 건둔이라든가 이런 어휘가 있긴 하지만 거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안 씁니다.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 곤란, 어려움, 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난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또 높은 산이 있어서 내 퇴로를 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오늘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으신 분들이 이러한 건건한 이 건궤의 건건한 상황에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계시다고 봐도 되겠죠. 저 자신도 요즘은 사는 게 사는 맛이 안 납니다. 사는 게 사는 맛이 안 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제 인생에도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상전만 해도 이 대상전은 그대로 봤죠. 산 위에 물이 있다. 이게 뭐 이 산 위라는 게 이 산 꼭대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방위적으로 볼 때 산 위쪽에, 산 방위적으로 평지로 봐야 돼요. 위쪽으로 물이 있다. 이게 지금 건궤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건궤의 형상이 돼서 앞으로도 못 가고 전진도 못하고 뒤로 빠꾸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군자는 뭐를 하겠느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이런 정치 국면을 만들었는가? 이거 근본적으로 이걸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남만 비판하고 이러니까 뭐가 이게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진정한 비전이 나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뭉치지도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뇌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정하게 자기를 반성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덕을 닦아야 한다. 덕을 닦음으로써 우리 내면을 고양시키자고 하는 게 사실은 유교의 본질이거든요. 유교의 본질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논어를 이 주역과 같이 이렇게 합본을 해서 제 논어책을 15년 전에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엊그저께 만든 것 같은데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논어도 이 전체를 논어의 원문하고 최종적인 나의 이거다 하는 가장 깊은 의미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내 존재 속에 녹여가지고 다 뽑고 논어 전체를 그렇게 하고 지금 주역의 최종 이 경문만을 뽑아가지고 그걸 합해서 책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보고 뭐 사달라 말라 이런 얘기 할 거 없고 이거는 하나의 동양에서 볼 적에 역시 논어를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는 역시 논어 이상의 고전은 없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내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이 주역과 논어의 관계라는 걸 이게 주역과 논어를 합본으로 낸 책도 이 세상에 없고 중국에도 그런 책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어와 주역을 같이 묶는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엮는 거는 사실 이게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어는 내가 보기에는 공자라는 어떤 인물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그 공자라는 인물이 삶의 이야기가 논어고 공자라는 인간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제자들한테 그 많은 얘기들을 하고 우리한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사유체계 그것이 바로 여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불교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 공안불교잖아요. 선불교라는 거예요. 이거 그 선문답. 그래서 이 짤막한 공안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사실 이 선이라는 거는 논어의 변형에 불과한 거예요. 중국인들에서 이 공안 같은 것이 이 인도 사람에게는 없거든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걔들은 전부가 인도 사람들은 한번 이 구라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프로세이 그냥 이 완전히 이 수필 시적이 아니라 수필 그냥 장황하게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강경을 봐도 그렇게 가장 콘사이스하다는 금강경도 뭐 그냥 같은 말이 계속 뭐 간지스강이 뭐래 어떻게 계속 해가지고 그게 이어지니까 화엄경을 들여다보세요. 그 같은 말 선제동자가 그냥 어디가 묻고 뭐 하면 그러니까 그 장황한 그거를 싹 쓸어내버리고 딱 몇 마디로 하는 게 이게 선불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불교의 원래 모델이 어디냐? 그 논어라니까. 논어. 이 공자는 아주 인간적이고 사실 뭐 공자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자기 일생을 공자가 한 말 있잖아요. 십유오이 지우악하고 내가 15살 때 뜻을 두었다. 이 10으로 자르지 않고 15로 집어넣은 걸 보면은 뭐 10살 때하고 20살 때는 별 볼 일 없었겠지. 별로. 그러니까 15살 때쯤에 내가 배우는 데 뜻을 두었다. 이 배우는 데 뜻을 두었다는 건 뭐야? 그전에는 음악만 하고 이게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그냥 전부 그냥
장례를 치르는 집에서 컸으니까 공자가 그러니까 가무에 능했거든. 그러니까 나 요새 피아노 치느라고 죽을 지경이네. 아주 그냥 내가 왜 시작을 했는가 하고 내가 보통 후회스럽지 않은데 또 그만둘 수가 있어야지. 그동안 또 지금 1년 정도라도 투자를 한 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데 공자처럼 어려서부터 공자는 3살 정도부터 그저 이거 가야금 검은고 뭐 이렇게 하고 춤추고 그러고 이거 챈팅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15살 때쯤에서 내가 이것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움의 뜻을 두었다 이런 거예요. 그냥 30살쯤 됐을 때 30이 립이라고 그럴까? 딱 립이라는 이게 뭐냐면 립이라는 거는 이게 예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예라는 건 뭐냐 사회적인 어떤 소셜한 그 모든 릴레이션십에서 상식적일 수 있는 인간이 됐다. 이게 립이란 말이야. 그게 섰다라는 거야. 응? 너무도 정확한 거야. 우리 30살쯤 되면 되게 철드는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40이 되니까는 부록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지 않고 대강 그냥 내 길을 가게 자기 인생의 어떤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야? 50이 지천명이 그러죠. 하늘의 명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해야 할 일이구나. 그거를 깨달았다 이거지. 내 인생을 봐도 똑같아요. 한 30살 때쯤 입하고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명 누구나 다 여러분 생각하면 60이 이순이라고 했잖아요. 60살이 되니까 귀가 순해졌다고 그래요. 귀가 순해졌다는 건 널리 포용할 수 있고 사람들을 뭐 오해하지 않고 자기한테 욕을 해도 그냥 뭐 저기를 하지 뭐 그 관두는 거죠. 그러니까 60이 이순하고 70이 종심소욕 불루구라. 그러니까 70살 정도 되니까는 꼴리는 대로 종심소욕이니까 욕하는 욕심나는 대로 따라서 내 마음에 욕심나는 대로 행동을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결국 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꼴리면 항상 문제가 되는데 벌써 70이 되니까 안 꼴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리얼한 인간이 거기 노노 안에 들어있냐고. 이게 예수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가 이런 말 하겠어요? 응? 예수가 종신적 불류구 얘기해서 내가 부록해졌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여태까지 인류가 존속한 이래 사실 이렇게 종교적 냄새를 안 피우는 종교는 이거밖에 없어요. 유교가 있음으로써 그래도 고도의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지. 기독교에만 빠지면은 전부가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히틀러의 독일과 같은 데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아포칼립스 그거는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종말론적인 종교가 되면은 기독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한 위대한 신학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학이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가.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학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요번에 내가 세밀하게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자가 8일편에 보면은 자활, 이적지 육은 불려 제하지 무야. 망야도 되지만은 이거 없다고 그래서 이거 무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라고 이게 우리가 이거 큰 궁에다가 큰 활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적이라는 건 이거 오랑캐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와서 본다면은 이 전통적인 주석은 뭐냐면 이적에 군이 임금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정치 질서가 이 상하 하이라키가 일정한 그런 어떤 질서가 있는 그러한 군이 있는 그 이적의 문화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랑캐는 군주가 훌륭한 군주가
있다 할지라도 제하라는 건 그 당시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여러 나라들, 여러 제하라는 건 중원의 여러 나라들이 군이 없는 것 만도 못하다. 있는 것이 이적에게 그러한 유군, 군의 질서가 있는 것이 제하에 없는 것만도 못하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논어를 읽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적에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동북방 고조선에 여기에는 찬란한 군주가 있고 여기 문화가 있는데 얘들의 이러한 찬란한 문화는 공자는 제하의 개판은 이런 무질서한 그러한 것과 같지 않다. 훌륭하다 이거는. 같지 않다. 같은 문장을 놓고 이적에 이 찬란한 군주가 있고 이 정치 질서가 쫙 있는데 제하는 이거 개판 아니야 이 개판. 이 개판 같지는 않다 이거야. 개판 같지는 않다. 이게 너무 근데 주자가 이렇게 읽었거든요. 주자가 이렇게 읽었거든요. 고주에 대해서 신주라는 주자의 주가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 제하에 중국의 반성을 촉구한 공자의 말씀이다. 저도 사서집주 보세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돼 있지. 말이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공자라는 사람 시대에 공자라는 사람이 아주 소박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자가 그러니까 아홉 오랑캐지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이 오랑캐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홉 이족들이 사는 그런 자기 저기를 벗어난 곳에서 살고 싶어 했다 이거야. 거기서 살고 싶어 했다 이거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가 거기에서 누라는 말 쓰거든요. 굉장히 누추한 편벽한 그런 누추한 데 가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기를 군자가 거기 가서 살면 내가 문화인데 어떻게 누추함이 있을 수 있겠냐? 내가 가서 살면 거기가 내 문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반면에는 나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문명이 이미 구이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공자의 시대만 해도 이 동북방에 엄청난 어떤 문명이 있었다라는 전제가 이 논어에는 깔려 있고 우리가 주역을 보면서도 계속 우리가 중원의 문제로 해결 안 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어나 주역이나 다 같이 이런 이 사람의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도불행. 도대체 이 중원에서 중원에서 도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면 승부라고 그러거든. 이 부는 뗏목이거든. 뗏목을 타고서 막막 그 아무것도 없는 저 바다에서 둥둥 떠 있고 싶다. 둥둥 떠 있고 싶다 그러는 거야. 뗏목이나 타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이 중원이라고 하는 이 특히 노나라 이런 이 중원의 여러 그런 상황을 그 자기들이 믿는 코스모스를
벗어나서 그 카오틱한 바다로 상징하는 그 바다에 둥둥 떠 있고 싶다. 이때 나를 우직하게 따라오려면 자로 저놈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자로가 또 좁아가지고 막 또 뭐라 그러는데 또 핀잔을 놓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공자는 아무래도 그 중국이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내가 중국 가서 강의하면서도 공자가 중국 사람이냐? 애들한테 꼭 가르쳐 주거든. 공자는 중국 사람 아니야. 공자는 그때 중국 없었어.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야. 산동 지역이 조그만 제후국에서 법무장관까지 지냈던 그 사람이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좀 새롭게 봐야 할 때가 왔다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논어하고 주역을 같이 묶어서 그거를 전부 세밀하게 다시 그 문장을 가다듬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요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경전이 우리 민족에게 마련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를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 공자에게서, 공자는 최소한 2000년 이상을 중국 문명을 그 영향을 준 건데, 그 공자나 주역이나 공자의 논어나 이거 다 우리가 사실은 고조선의 본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그 문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 문명을 만들어 왔다는 자부감을 가져야지,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로마 문명을 어떻게 이태리 사람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그건 말이 아니지. 로마 문명은 세계 문명이고, 이건 공자의 어떤 이런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K컬처로 만들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 한 권으로 다 읽는 논어, 역경, 이렇게 딱 요번에 제가 책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게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주역과 논어를 같이 보면서 앞으로 읽어나가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정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다음 시간에 수산권의 괴풀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풀이를 통해서 유교가 지향하는 인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